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스센스 출발합니다. 4월의 첫째 주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이 휴장인 가운데 우리 시장 어제 하락을 딛고 상승했습니다. 삼성이 예상했던 대로 실적이 안 좋았지만 이제는 저점은 다진 게 아니냐 그런 인식에 삼성전자 중심으로 반도체 그리고 그동안 잘 갔던 2차 전지도 함께 달려줬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덕분에 고점 탄력이 좋아지면서 1%대 반등 기록했고요. 깔끔하게 2,490포인트에 안착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최근 급등했던 바이오 종목들은 차익 매물이 나왔지만 이 반도체 소보장주들 전반적으로 상승이 전개가 되면서 연고점을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금요일장이 아주 긍정적으로 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죠. 이러한 시장에서 기회를 엿볼 수가 있을지 오늘 나오시는 두 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프로 정태근 팀장,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 모셔보도록 하죠.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금요일장 어떤 이슈에 또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두 분과 함께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삼성의 실적과 함께 달려주었던 반도체 그리고 실적이 좋을 걸로 기대되는 배터리 다뤄보도록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11일에 무슨 일들이 있게 될지 세 번째 키워드는 11일로 저희가 잡아봤습니다. 오늘 코스피 상승에 불을 지폈던 건 아무래도 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삼성전자의 실적은 예상대로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습니다. 13년 만에 가장 적은 영업이익이고요. 또 그리고 그동안 감사는 없다라고 말했지만 처음으로 감산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보통 모두가 예상했던 실적 악재 발표 이후에 오히려 좀 주가가 반등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는 삼성이 악재를 좀 다 털어낸 걸까요? 그렇죠. 지금은 뭐 털어냈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감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이게 어떤 특정 반도체라 그랬거든요. 특정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DDR4일 겁니다. 그리고 DDR4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앞으로 생산을 많이 할 필요가 물론 생산하겠지만은 생산을 많이 할 필요는 없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아시겠지만 올해 1월 달에 이제 인텔에서 사파이어 레피드를 출시를 하게 되면서 이제 서버용 CPU에 들어가는 DDR5 이게 대세로 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쨌든 뭐 DDR5를 많이 생산할 거고 그리고 DDR4는 당연한 얘기지만은 뭐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감산 얘기로 가게 된 거고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조치인데 이게 시장에서도 환호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이제 앞으로 많이 좀 DDR5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적어도 이제 지금과 같이 최악은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환호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제 감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오늘은 뭐 삼성전자보다 더 많은 뭐 상승폭이 나온 하루가 아닌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다행히 분기 적자 얘기가 있었지만 반도체 부문 또 4조 적자설도 돌았지만 좀 다행히 시장 컨센서스 수준에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가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삼성도 2분기까지는 안 좋을 것이다. 다만 뭐 하반기에 좋을 것이다 라고는 말을 안 했잖아요. 그렇다면 하반기에 좋아질 거라고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해봐도 되는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시기에 따라서 이제 아무래도 반등이 나오는 속도 자체는 좀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네.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바닥론에서의 이런 좀 저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감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고 조금 확신이 드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어쨌든 방향성이 이제 아래가 아니라 위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마련이 됐다라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속도적인 부분은 뭐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DDR5 쪽에서 얼마나 이게 또 가시화가 되느냐, 이게 또 신규 수요가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일정들이 또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업계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작년에 얘기가 나왔었던 게 삼성전자는 감산을 안 한다가 굉장히 좀 큰 부담이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 메모리 쪽에서는 1위 기업이다 보니까 뭐 여기서 안 해버리면 사실 뭐 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이 감산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이 재고량이 줄어드는 속도 자체가 조금 더 더뎌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어쨌든 감산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다라는 것만으로도 좀 시장에서는 굉장히 환호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설명서 내용을 보시면 주요 내용이 이제 중장기적인 이런 뭐 투자라든지 뭐 향후 R&D 투자 비중도 늘리겠다 이런 좀 설명서가 같이 있거든요. 다들 좀
확인을 해보셨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런 투자적인 부분이 추가적으로 뭐 R&D라든지 기타 부분에서 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 재고 부분이라든지 이런 지금 단기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 중기적인 관점에서 또 긍정적이기 때문에 투자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이런 이제 이 사이클을 조금 보여지는 부분들이 설명서에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속도는 사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바닥을 찍었다고 해서 반등이 수요에 대한 반등이 V자로 나올지 아니면 옆으로 슬슬 가면서 이제 상승이 나올지 그건 사실 좀 봐야 되고요. 일단은 반도체 업황 자체가 보통 한 6개월 정도 선행한다라는 거는 뭐 너무 많이 들어서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그 시그널들은 좀 나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결과치들이 다시 좀 좋아지는 것들은 좀 전진적인 시간을 두고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밖에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수요 회복이 얼마나 반등이 나올지 그 속도가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이 삼성의 감산 폭이 어느 정도 될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7만 전자를 좀 넘어서 8만 전자까지 좀 쭉쭉 가줄 수 있을지 그런 긍정회로를 조금 돌려봐도 될까요? 저는 뭐 8만 전자 간다라고 봐요. 관건은 이제 10만 전자 돌파할 것인가. 그게 10만 관건. 전자. 네, 그게 네. 관건인데 음. 결국 비메모리 쪽이 받쳐줘야 10만 원 돌파 가능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아마 메모리 쪽만 보게 된다라면 아마 10만 원 돌파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메모리 쪽이 제대로 돌아가고 그리고 난 이후에 시스템 반도체 쪽이 받쳐주게 된다라면은 아마 10만 전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DDR5 같은 경우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사파이어 레피즈가 출시가 됐고 네. 그 출시가 된 이후에 그러니까 이 제품하고 지금 아시겠지만 AMD의 또 서빙 CPU가 있는데 그쪽하고 이제 PC용하고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시장을 완전 파이를 확 키울 만큼의 규모는 아직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텔에서 AMD에서 어떤 식으로 또 출시가 되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 뭐 DDR5 같은 경우는 이제 인텔 쪽으로 좀 보게 되면은 올해 4분기에 이제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가 예정이 돼 있어요. 이게 코드명이 에메랄드 레피즈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차세대 제품들이 계속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차세대 제품들이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나오게 된다라면은 아마 DDR5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DDR4를 얼마만큼 줄일지에 대한 부분은 그 실적 발표하는 잠정 실적 말고 본 실적 발표하는 날 네. 아마 컨퍼런스 콜을 한번 확인해봐야 그 부분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뭐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뭐 DDR4는 앞으로 생산량을 줄인다라는 것들은 뭐 기정사실이니까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만 전자 얘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좀 많이 올라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올해 1월 달부터 뭐 작년까지 아직 안 간다고 하더라도 올해 1월 달부터 보더라도 56,000원에서 지금 65,000원까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네. 20% 정도 올라온 상황인데 이미 주가는 바닥에 잡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삼성전자 얘기할 때는 항상 그 모건 스탠리의 그 반도체 애널 조센모라는 사람을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이 리포트가 한 발 빠르거나 아니면 한 발 늦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번에 작년 10월 달 같은 경우에 그 빙하기가 끝나간다라는 48쪽 리포트를 냈었잖아요. 네. 근데 그 리포트가 나오고 거의 2개월, 3개월 뒤에 주가가 움직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또 매도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은 그분이 또 한 발짝 늦어요. 네. 그래서 그분 매도 리포트 나오면은 바로 팔아야 되고 매수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은 한 2개월, 3개월 정도 느긋하게 보고 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네. 인정하기 싫지만은 그 리포트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네. 그때 당시에 4분기가 바닥이고 올해 2분기가 되면은 턴어라운드 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를 보게 되면은 거의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떤 많은 얘기를 하더라도 이미 작년 10월 달에 그 사람이 이미 반도체에 대한 의견을 이렇게 제시한 상황에서 그대로 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말이 맞아 떨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이제 네.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공급과잉 해소. 여기는 얘기를 했었어요. 해소가 그 리포트에. 된다고 네, 봤죠.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뭐 인위적인 감산을 DDR4 쪽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서 그 사람의 말대로 또 공급 축소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DDR4의 생산 비중은 줄이게 되고 앞으로 DDR5의 생산 비중을 늘리는 그런 흐름들을 가게 된다라면은 여기서 실적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여담이지만 예전에 2008년도 그때도 적자가 났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이닉스 주가가 최저가가 아마 5,700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하냐면은 그때 당시에 하이닉스가 유상증자를 했어요. 네. 유상증자 가액이 한 3,500원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EB 같은 경우도 아마 개인들이 투자가 안 될 건데 누가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 EB를 산 사람도 아마 제가 볼 때 큰 수익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드린 이유들이 항상 그런 이벤트들이 나왔을 때 뭐 바닥이었던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 바닥이었다라기보다는 그런 이벤트가 나오고 난 이후에 주가가 들어섰던 경우가 많으니까 네. 뭐 이런 과거 사례를 찾아보시는 것들이 어찌 보면 저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어쩌다 보니까 저희를 디스해버렸네요.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최근 리포트가 네. 공급 과잉 해소된다는 그 10월의 그 리포트가 마지막이었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뭐 주가 바닥은 잡혔다, 저점은 찍었다가 좀 중론인 것 같습니다. 우리 팀장님은 네. 8만을 넘어서 10만까지 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여전히 달리는 배터리 보도록 하죠. 먼저 정부가 미국의 IRA를 계기로 해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북미 시장 진출이 기대되는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5년간 7조 원을 지원한다고 하죠. 이미 북미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이 아니라 앞으로 또 새롭게 증설하는 기업들을 위한 지원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진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일단 골라내봐야겠네요. 근데 뭐 이미 그런 기업들은 뭐 주가가 이미 저 끝까지 선반영을 했나요? 움직이고 있는 네. 상황이어서 뭐 이제 추가적으로 만약에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아직까지 조금 덜 부각된 기업들이 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포스코 그룹주 안에서도 뭐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포스코 퓨처엠 같은 종목이라든지 뭐 LNF라든지 뭐 추가적으로 지금 조금 새롭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쪽, 그리고 이 뭔가 LG 화학 쪽이라든지 뭐 삼성 SDI 발 요런 쪽은 아직 그렇게까지 좀 크게 안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이 또 탑픽으로 선정한다라는 리포트들이 최근에 2차전지 리포트들 보시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워낙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오늘도 뭐 네.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는 뭐 어차피 계속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신규 진입하기가 좀 상당 부분 어렵기 때문에 후발주들을 어떤 것들을 좀 잡아볼까라는 그런 부분에서의 내용들이 나올 때 항상 토픽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후발로 실적도 좀 뒷받침이 되어 있고 이미 진출을 하거나 아니면 좀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거나 이런 모멘텀이 많은 기업들 위주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증설 기조가 좀 강하게 나오는 기업들이 좀 좋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수요가 과잉인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증설을 통해서 앞으로의 수요를 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라인업들이 잘 되어 있는 기업들이 주가에 좀 상승력이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2차 전지는 지금 뭐 소재단 오늘도 뭐 첨부 보시면은 뭐 LFP랑 관련이 있겠지만 뭐 전해액이라든지 분리막까지도 최근에 굉장히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전방위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 상승력이 나오고 있고, 사실 이러한 기조가 나올 때 항상 테마가 끝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이게 섹터에서 전방위적으로 다 움직이는 경우에서는 이게 사이클이 도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명확한 모멘텀 플레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흐름대로 그냥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이슈들은 끝났고, 만약에 좀 빅 이벤트로 생긴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4월 20 이제 6일에 이제 북미에 방한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방미를 하는 쪽에서의 좀 이슈가 추가적으로 부각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정부에서 금융 지원하는 것들은 그냥 지금 정부 정책까지 좀 뒷받침이 되어 있어서 투심을 보다 더 긍정적으로 만드는 정도로 이해를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지금 최근에 그 안에서도 좀 순환매가 돌고 있는 가운데에서 네. 오늘의 주인공은 좀 단연 음극재가 아닌가 싶어요. 뭐 이녹스나 대주 전자재료가 정말 주가가 불을 뿜었는데 2차 전지 안에서 순환매가 돈다라고 한다면 네. 이제 음극재 차례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최근에 SKI 테크놀로지 움직인 거 보면 네. 분리막도 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굳이 뭐 장비 쪽, 굳이 뭐 소재, 분리막 구별을 하지 말고 네. 그냥 신상이라 그럴게요. 그 새롭게 떠오른 네. 수혜주들 아. 그런 것도 그냥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지금 뭐 섹터를 안 가리고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네. 그래서 이 섹터를 굳이 구분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린다라 좀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뭐 저 개인적으로 한번 아파트를 예를 많이 드는데 구축보다는 솔직히 신축이 낫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구축이 들어가더라도 뭐 재건축 기대하고 들어간 부분도 있으니까요. 네. 그게 결국 신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테마가 항상 나타나는 이유가 결국에는
시장도 항상 새로운 걸 원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내에서도 물론 뭐 에코프로를 예를 들게 되면 더 간다 못 간다 의견이 네. 많이 엇갈릴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앞으로 더 갈 가능성보다는 더 못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약간 불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우회적으로 새롭게 부각된 종목들 이번 주 같은 경우 SKI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이 네. 그런 맥락이잖아요. 그동안 소외가 돼 있다가 최근에 와서 부각이 된다라는 것들은 이 IRA 세부 지침이 나오게 되면서 거기에 수혜가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양극화 물질이라든지 그리고 뭐 양극재 이런 활 물질 같은 경우는 또 구성소재인데 이것들이 또 부품에서 제외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쩌면 핀셋으로 이렇게 콕콕 집어가지고 이렇게 종목을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이제 이게 어찌 보면 또 응급제 쪽 관련돼 가지고는 그 액트로라는 기업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액트로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네. 많이 올랐는데 이게 그렇게 많이 전문가분들께서 언급을 많이 안 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요게 그 국채과제를 이어받았어요. 그 실리콘 응급제 그래핀 코팅 사업이라고 요거를 이어받아 가지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원래 회사 목표는 작년에 상용화가 목표였어요. 그런데 이게 좀 딜레이가 되게 되면서 회사에서 다시 이제 올해 이거를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2024년도에 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은 뭐 아시겠지만 응급제 같은 경우도 대주전자재료라든지 뭐 코스모학이라든지 코스모학이 맞나요? 나노신소재네요. 나노신소재 같은 것들은 차트를 늘려보게 되면 많이 올랐다는 걸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액트로 차트가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조용하다가 최근에 이렇게 좀 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한번 접근해 보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앞으로 올라갈 퍼센테이지가 더 높지 않을까? 뭐 제 생각이지만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새롭게 시세를 주는 종목을 보자. 조금은 생소한 액트로라는 종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그런데 에코프로 말씀도 하셨는데 네. 뭐 고점이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에코프로 형제들이 아직도 나 안 죽었어라고 하면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본부장님은 포스코 퓨처엠이랑 LNF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종목들을 그렇다면 2차 전진의 탑픽으로 꼽으시는 걸까요? 대장은 이쪽이니까 당연히 이거 보셔야 되는데 네. 신규 진입이 좀 어려워서 그런 거죠. 저는 뭐 몇 주 전부터 계속 이쪽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차트의 추세 자체가 깨지지를 아예 않았거든요. 이렇게 위치 에너지가 높았는데 5일선과 11선 뭐 기울기조차도 깨지지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추세적으로 아예 깨지는 흐름들이 안 나온 거고요. 물론 여기서 강하게 이제 이평선이 깨지는 이슈들이 생겼을 때는 당연히 차익들을 좀 챙기시고 확정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 나오겠지만 일단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신규적으로 들어갔을 때 좀 네. 부담감이 당연히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오늘 실리콘 응급제도 결국엔 LG 화학 밑에서의 좀 이슈들이 나오면서 좀 슈팅이 나온 거고요. 최근에 굉장히 좀 강력하게 시세가 나왔던 TCC 스틸 같은 경우도 네. 삼성 SDI 향 관련된 종목군들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제 포스코 그룹주, 그다음에 이제 삼성 SDI, LG 화학 그 산하에 있는 또 연관성이 좀 큰 기업들이 아직까지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덜 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종목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최근에는 방송에서 뭐 이 상신 EDP라든지 뭐 신흥 FSC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주가가 좀 바닥권에서는 올라왔지만 다시 한번 돌파 매매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이 삼성 SDI 종목에서도 TC 스틸이 지금 1등주예요. 네. 근데 이 종목을 잡는 게 당연히 속도면에서만 빠르겠지만 신규 진입하셨을 때는 좀 가슴이 많이 떨릴 수 있다라는 그쵸. 거죠. 그래서 충분히 기회를 줄 수 있는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가 아직 이 바닥권에서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고 돌파를 하려는 이런 종목군들이 있어서 물론 순위가 좀 느리기 때문에 좀 답답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충분히 후발주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 또 그룹주들이 뭐 증설 이슈라든지 아니면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실적이 많이 좋아진다거나 이런 흐름들이 같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너무 위에 있는 종목군들보다는 충분히 아래쪽에서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많다라는 의미로 이제 후발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2차 전지에 대한 전략은 두 분이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급등이 이미 나온 기업들보다는 차트 위치상 조금 낮은 종목들을 발굴해서 눈여겨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키워드는 11일입니다. 11일에 무슨 일이 있게 될지 일단은 누리호 3차 발사일이 최종 확정되고요. 또 금통위도 열리게 됩니다. 누리호 발사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누리호 발사가 지난번과는 분위기가 조금 전반적으로 다르다. 이번이 정말 네. 중요하다라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저 중요하죠. 중요하고 네.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우주 항공성도 앞으로 만들어질 건데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속도전이라 봐야 되겠죠. 네. 계속해서 위성 통신에 대한 얘기가 나온 상황들이고 그리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우주군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우주 항공청이 이제 만든다 얘기는데 그런 네. 그러니까 세계 어떤 글로벌 트렌드를 이제 맞춰가기 위해서 이런 것도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뭐 이게 2차가 됐든 3차가 됐든 성공하는 게 뭐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갈 것인가 네. 이게 좀 관건인데 그동안 어쨌든 뭐 이런 이슈들은 솔직히 많았었기 때문에 저는 약발이 좀 있을까라는 그 생각이 좀 테마가 좀 형성이 될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최근에 UAM 같은 경우도 단발성으로 끝이 나버렸잖아요. 그렇듯이 어찌 보면 2차 전지 같은 굵직한 이런 그 테마군이라기보다는 섹터군이라 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시장을 이끌어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이벤트임에도 불구하고 뭐 3월달 같은 경우는 CBDC라든지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UAM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있을 뭐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누리호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런 그러니까 CBDC 그리고 UAM 사례를 좀 보게 된다라면은 생각보다 좀 시세가 안 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이제 그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충분히 접근할 만한 섹터라는 종목군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대적인 소외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누리호 이슈는 테마가 강하게 형성되기는 조금은 힘들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부장님도 좀 그런 의견이실 것 같은데 맞을까요? 이쪽 같은 경우는 이슈가 있을 때 좀 반짝 보시는 게 네. 괜찮고요. 일단은 근데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뭐 AP위성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세트랙아이, 뭐 캔코 에어라 스페이스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실적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고, 네. 전 세계적으로 뭐 저궤도 위성부터 이런 쏘아 올리는 횟수 그리고 수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산업적으로는 성장을 할 거고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슈가 한번 빵빵 부각될 때마다 좀 슈팅이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커요. 예를 들어서 AI가 굉장히 성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로봇 섹터가 또 갑자기 엄청나게 좋아진다거나 이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데이터 전송이라든지 이런 속도 부분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연관 섹터로 움직이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한다라면은 뭐 누리호라든지 이런 발사 이슈에 따라 사실 전후가 주가의 강약 흐름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포인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 정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일에 누리호 말고도 금통위가 열리게 됩니다. 금통위에서 지금 기준금리를 동결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일단 뭐 상대적으로 이전보다 금통위에 대한 주목도가 조금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기준금리를 올릴 거라는 기대가 거의 없기 때문일까요? 그거보다는 이제 시장의 어떤 중심에서 긴축이란 이슈가 네. 이제는 조금 많이 재료에서 소진이 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 계속해서 시장에 발목 잡았던 게 결국 긴축이었잖아요. 네. 근데 올해 들어와서는 그 긴축 이슈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아마 관련돼서 뭐 금융지사들 주가는 뭐 생각외로 그렇게 반응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인상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이 딜레마에 빠진 게 지금 물가도 잡아야 되지만 중요한 건 지금 건설적과 연관된 부동산 PF 이쪽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얼마만큼 잘 컨트롤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금리 어떤 정책을 실시하고 난 다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웃긴 게 작년을 보게 되면은 어떤 패턴이 있었냐면은 5월달 같은 경우 0.25% 올렸고 7월달 같은 경우 0.5% 올렸고 8월달 같은 경우는 또 0.25. 또 그리고 10월달 같은 경우 0.5%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퐁당퐁당 0.25, 0.5 이렇게 퐁당 갔었어요. 네. 그러면 이번에 2월달에 동결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0.25, 0.5가 아니라 동결 0.25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난번에 동결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0.25% 인상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인상을 네. 보고 계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0.25%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3월 7일 날 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께서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가서 했던 얘기들을 한번 되짚어 보게 되면은 네. 3월 달 이후에는 이제 물가가 4.5% 이하로 갈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했었어요. 3월 달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미국의 물가 지수 보게 되면은 상당폭 많이 완화가 됐잖아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조금 완화가 되고 있다는 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것도 연말에는 3% 초반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금리 인하는 못하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연준이라든지 그리고 한국은행이 6월 달 이후에는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0.25% 이상을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것들이 이 기자 클럽에서 또 기자 토론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6명 중에서 5명이 3개월 내에 3.5%에서 3.75%의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했었다.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더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지를 이번 3월 7일 토론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동결 아니면은 유지 쪽으로 고민을 해야 될 시기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한번 종합해서 판단해 보게 된다라면은 그리고 작년에 금리를 어떤 식으로 올렸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패턴을 파악해 보게 된다라면은 이번엔 0.25%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4월 금통위에서는 0.25% 인상도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뭐 연내 피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은 어렵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연내 인하는 아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스톡 차트라는 네. 그 사이트 왜 웃으세요? 차트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가서 CRB라고 인플레이션 지수를 한번 보시면 돼요. 이게 2020년도부터 2022년도 6월 달까지 계속 올라갔거든요. 계속 올라가다가 6월인가부터 꺾였는데 꺾인 시점이 공교롭게도 연준이 0.75% 금리 인상을 했던 그 시기부터 꺾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꺾이기 시작했는데 이 꺾이는 속도가 너무 완만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만하다라는 것들은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되고 있는 건 맞지만 여전히 높은 고물가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년 대비해서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가지 않으면은 아마 제가 봤을 땐 금리 인하는 안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올 6월 달 이후에는 아마 금리 동결적으로 계속 유지한 네. 쪽으로 가겠지만은 그래서 인하는 좀 힘들다라고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노리오 발사 그리고 금통위에 전개될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또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라온 특징주 만나보시죠. 네,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하나솔루션과 피플바이오에 대한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미국의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최근 조정받다가 간만에 두 자릿수 급등이 나왔는데 외국인이 대량 매도하면서 윗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재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요? 두 분 다 노로일치가 됐습니다. AI나 로봇주가 하늘을 뚫고 갈 기세였는데 조금 꺾였네요. 요거는 이제 뭐 그쪽은 계속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2주 정도 전쯤에 이제 주가가 거의 최상단에 있을 때 네. 똑같은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둘 다 노를 했었던 이유가 네, 이 위치가 너무 높다. 맞아요. 그래서 신규적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차라리 대체로 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종목군들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로봇주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단연 이 종목이 대장 역할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 위치에서 재접근을 하시기보다는 다른 종목군들로 접근하시는 게 저는 여전히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뭐 이제 팀장님도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이고 저도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네. 인탑스라는 종목이 또 최근에도 한번 급등이 나왔거든요. 이 종목이 이제 삼성전자의 로봇을 만들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베어로보틱스에서의 생산을 독점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생산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실적도 굉장히 좋은 회사이고 뭐 그냥 재무제표 보시면 실적 대비 지금 시총 여전히 낮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을 차라리 보시거나 아니면은 뭐 저번에도 좀 언급드렸던 RS 오토메이션이라는 기업도 이 로봇에 대한 가격을 이 제작 비용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아무래도 부품들을 다 합치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 경량화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차라리 좀 위치 에너지가 낮은 쪽에서의 기회를 찾아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X를 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급등이 나온 로봇주 주가 위치적으로 부담스럽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치 에너지가 낮은 종목 중에 잘 선별을 해보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팀장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노를 주셨는데 후발주자를 좀 발굴을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좀 전에 인탑스 얘기하셨는데 네. 그거 해가지고 1+1 해가지고 네. RS 오토메이션 또 저 어. 보고 있거든요. 네. 이제 로봇은 현대적으로 볼 거냐, 삼성적으로 볼 거냐, 그 아. 판단에 따라서도 분류를 해야 될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하반기에 어쨌든 삼성 그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인 삼성봇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이제 의료용 로봇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게 웨어러블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부품을 좀 봐야 되는데
삼성복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플레이하고요. 그리고 컨트롤러, 센서 여기에 관련된 부품주를 좀 봐야 되는데 이 컨트롤러와 센서의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RS 오토메이션이에요. 그리고 국내에서 최초로 이 회사가 또 국산화를 또 진행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탑스 같은 경우도 말씀드리고 나서 급등이 나와서 기분이 좋은데 그래서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 삼성 웨어러블 로봇에 들어가고 있는 그 부품과 연관성이 상당히 높은 부품들을 이제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회사도 아마 삼성봇이 출시가 되게 된다면 또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는 그래서 RS 오토메이션을 최근에 저는 보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인탑스 그리고 RS 오토메이션 1+1으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봇주가 다시 힘을 내주길 응원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다음 종목으로 하나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에너지 기업과 손잡고 태양광 패널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이 종목은 둘 다 예스가 나왔습니다. 거래 재개가 되고 나서 하향 추세에서 좀 벗어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부진해서 걱정했는데 앞으로 반등이 계속 나올까요?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태양광이나 풍력은 뭐 그냥 편안하게 들고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네, 뭐 해당 부분이 이제 좀 가시화가 되는 게 아마 내년부터는 신재생 에너지들이 전 굉장히 핫해지기 지금보다도 훨씬 더 핫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25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태양광과 이제 풍력의 설치량이 늘어나는 시기예요. 특히나 미국 쪽은 25년을 기점으로 굉장히 큰 폭의 설치량이 늘어나게 되는데 하나솔루션이 대표적인 미국 IRA부터 시작해서 미국 수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뭐 안에 법인도 있고 뭐 계속적으로 증설도 했었던 부분들이 있고 또 최근에 하나큐셀 같은 것도 굉장히 좀 큰 물량을 또 했고 요번에 또 이슈가 있었죠.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조지아주에 있는 공장을 방문을 했는데 처음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태양광 쪽에서 물론 OCI도 매력적이지만 OCI 같은 경우 폴리실리콘 쪽으로 좀 집중이 되어 있죠. 태양광 쪽으로는. 그래서 그거보다는 셀이나 이쪽이 더 저는 매력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이 좀 운용 기간 자체를 이쪽은 길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한 3년, 4년 뒤로 봤을 때는 가장 수익률이 지금 현재부터 좀 끌고 갔을 때 높을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비중이라든지 이런 물량을 어떻게 모을 것인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좀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알파프로 정태근 팀장,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 수고해 주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